개인적으로 체형의 변화를 조금 느끼시면서 네. 이 달리기를 시작하시게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사람들이 이제 뭐 30대 후반, 40대 또 뭐 40대를 지나가서 50대 이렇게 갈 때쯤에 운동을, 달리기를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좀 자연스럽게 이런 걸 찾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물이 필요할 때 목이 마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몸에서 이런 뭔가 운동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신호를 계속 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몸에서. 그게 네. 다시 말하자면 가령 이런 건강의 적신호들, 그러니까 뭐 혈압이 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당뇨 가령 내당능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좀 쉽게 피로하고 피곤이 잘 해소가 안 된다든지, 만성 피로. 네, 그리고 굉장히 좀 항상 피로한 상태로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는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살도 찔 수도 있고,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그게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인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저희가 사실 예전에 그 수렵 시대, 사냥할 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사실 우리 몸이란 게 결국에는 나무를 타고 또 사냥을 하고 이렇게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런 사냥을 하고 이런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6마일에서 9마일 정도를 아마 걷거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에서 한 15km 정도? 하루에 그 정도를 걷거나 뛰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걷기도 했겠죠. 그걸 다 뛰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 정도를 뛰어야지만 그래도 뭔가 좀 유지가 되는 몸이었는데, 네. 현대 사회는 사실 그렇게 뛰고 있지는 않잖아요. 앉아있잖아요. 네, 앉아있고 20대, 30대 때는 몸이 그래도 꽤 모든 그 기관들이 다 어리고 건강하다 보니까 사실 운동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달리기든 수영이든 이런 자전거든. 헬스가 됐건 이런 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시작을 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가, 논문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봤더니, 네.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엔돌핀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엔돌핀은 이제 우리가 좀 뭔가 힘든 상황일 때 이제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 좋게 하는 이런 엔돌핀 호르몬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네. 좋은 기분들을 계속 좀 느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로는, 달리고 나면은 심장이 굉장히 강하게 빨리 뛰다 보니까,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조직들에게 그 혈액 공급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네, 순환이 많이 되고, 아마 그런 순환을 통해서 이런 모든 세포들의 산소 포화도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또 우리가 뇌에도 혈액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순환이 많이 되고 뇌로도 많은 산소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면서 머리가 되게 맑아지거든요. 머리가 맑아지고 평소에 잘 답을 못 찾던 그런 어려운 난제들도 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이렇게 뛰면서 제가 그 옛날에 한 고등학교 이럴 때 되게 머리가 되게 맑은 그 상태의 느낌도 몇 번 경험해 본 적도 있고요. 그게 러너스 하인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좀 머리가 좀 깨끗해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고, 뛰고 나서도 그런 그 좋은 기분이 꽤 좀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하다 보면은 계속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그러니까 말로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나한테 느껴지는 유익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실제 달리기를 2년 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9월에 좀 피 검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허리 둘레가 한 2.5인치 정도가 줄었고요. 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당화혈색소라고, 아마 그 당뇨병 있는 환자분들한테 그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오히려 좀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몸 상태는 몇 년 전에 조금 더 젊어진 상태로 이제 순간적으로 이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직접 확인하셨네요, 수치로. 제가 수치로 사실 근데 저는 그것만 했지 다른 노력은 하나도 안 했거든요. 뭐 저희 수술장에서 뭐 군것질도 많이 하고 회식 있으면 그냥 뭐 있는 대로 다 먹고 술도 뭐 고기 먹으면 후식도 다 먹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리기만 했는데도 이런 변화를 보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때 얼마 정도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 일평균으로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9월에 제가 그때 건강검진을 했으니까 그때는 10km씩 뛰지도 않았었어요. 한 뭐 많이 뛰어야 한 6km까지 그것도 중간에 한번 쉬면서 뛰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일주일에 2번 한 30분 정도만 시간 내더라도 건강에 많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일주일에 2번 30분씩만 뛰어도. 맞아요. 근데 뭐 30분 너무 천천히 뛰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빨리. 어느 정도 좀 몸에 그래도 운동이 될 정도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2시간 반 정도를 좀 강도 있게 운동을 해주면은 그게 뭐 뇌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 건강이랑 연관이 있다는 게 약간 달렸더니 고등학교 시절에 건강한 뇌를 경험하셨다고 하시니까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스스로 경험을 한 거고 실제 깨끗해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시작하기 좋은 시점이네요. 교수님은 굉장히 안 좋은 때 1월에 안 추우셨어요? 1월에 막 꽁꽁 막 옷 막 몇 겹을 껴입고 나가긴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겨울 달리기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겨울에 워낙 다들 뭐 겨울잠 자는 동물도 있고 뭐 그렇지만 움직이기 싫잖아요. 다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워낙 대사가 떨어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많은 대사를 하는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훨씬 더 좋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귀라든지 바로 살이 노출되는 부분만 잘 이렇게 가리고 뛰게 되면은 한 1km 정도만 뛰어도 그렇게 춥진 않고요. 당연히 눈이 오거나 얼음이 있어서 넘어지는 것만 좀 조심만 잘 하신다면은 충분히 추워서 못 뛸 거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근육이라든지 이제 관절이 굉장히 좀 긴장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잘 하고 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까 너무 추우면은 좀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낮에 쪘어요. 그래도 햇살이 있어서 좀 따뜻할 때. 그럴 때 뛰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지금처럼 봄이나 아니면은 여름 지나고 좀 선선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달리기 시작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추운데 나가서 뭐 산책을 하고 들어오거나 등산 아침에 하면은 집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따뜻한 곳에 오면 피부가 좀 가렵다고 해야 되나? 그게 힘들었던 맞아요.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해서도 안 나갈 이유가 100만 개였는데. 맞아요. 그렇긴 한데요. 워낙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조금 두껍게 입고 나가셔서 뛰시면, 저는 그러니까 실내 달리기랑 밖에서 뛰는 거랑 이제 트레드밀에서 실내에서 뛰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뛰는 그거 방법도 좀 다르고 발달되는 근육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러닝 머신에서 뛸 때는 그냥 발만 들어주는 그런 셈인데, 실제 바닥에서 야외에서 뛰게 되면 발을 이렇게 좀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육들을 발달시키기에는 야외에서 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들에서 좀 찾아보면은 엔돌핀이 이제 올라간 이후에 이제 뛰고 나서도 그 밖에서 뛰었을 때 조금 더 오랜 기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걸 하고 나서 좀 기분 좋은 상태로 좀 오랜 기간 느끼시려면은 엔돌핀 가성비도 밖에서 뛰는 게 조금 더 낫긴 합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서 달리세요? 저는 그냥 그 강 근처에서 강 따라서 한강변에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많죠, 달리는 사람들. 네, 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고 뛰는 사람 중에서도 고수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좀 잘 뛰는 사람 가면 한번 제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뭐 크루를 만들어서 뛰시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크루를 만들어서 제가 뛰고 싶을 때 뛰었으면 해가지고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뛰고 있는데요. 크루에 이제 속해서 뛰게 되면은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고 또 준비 운동이라든지 정리 운동 또 이제 체계적인 훈련들 그쵸. 이런 거를 같이 하니까 뭐 크루에 속해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이러면은 뭐 충분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교수님이시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1000만 러너에
유통업계에서도 이 달리기 관련, 러닝 관련 용품들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시장도 커지고 있다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뭐 장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시장에도 러닝화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뭐 고가의 장비를 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할 때 신발을 선택했던 기준은 딱 두 가지였어요. 직접 신어봐서 좀 불편감이 없고, 두 번째로는 좀 가볍고. 왜냐면은 좀 오래 뛸 수도 있으니까 좀 가벼운 신발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근데 저는 사실은 뭐 발목이라든지 무릎에 어떤 질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에 보면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앞꿈치랑 뒤꿈치 사이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좀 들려 있는 아치가 있는데, 아치가 적은 거를 우리가 평발이라고 하고, 아치가 이제 너무 높은 거를 우리가 뭐 요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치가 너무 낮게 되면은 발이 이렇게 안쪽이 아래로 돼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신발을 신으면 안쪽이 많이 빨리 닳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뒤꿈치도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평발이 그냥 좀 쉽게 많이 뛰고 나면 쉽게 피로해진다 이런 거는 다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발이 안정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의 어떤 내측에 이제 아치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뒤축이나 이런 쪽에서 그 아치를 잡아줄 수 있는 안정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발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아치가 너무 높은 경우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디디게 되면은 발의 바닥에 닿는 부분이 굉장히 좁아요. 앞꿈치랑 뒤꿈치 일부만 이제 닿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디디게 되면은 압력의 정의가 무게를 면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닿는 면적이 좁게 되면 거기에 많은 압력이 걸리게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바닥을 좀 쿠션을 좀 높여가지고 발바닥이 전체적으로 좀 닿을 수 있도록 하면은 아무래도 발의 어떤 특정 부위로 부하가 좀 집중되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쿠션이 좀 높은 거를 이제 쿠션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쿠션화는 보통 이제 쿠션이 높다 보면은 좀 발이 약간 들려 있는 높이가 좀 높아진 상태에서 걷기 때문에 조금 발목이 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자주 접지른다든지 아니면은 원체적 유연성이 높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높은 쿠션화를 신고 뛰다가 이렇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안정화를 신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카본화라고 그래서, 들어봤어요. 네, 그게 좀 많이 비쌉니다. 다른 신발에 비해서 많이 비싸고, 그거는 이제 원리는 신발에 보면은 이제 바닥을 아웃솔이라고 하고 그 위에 미드솔이라고 하는 바닥 부분에 있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딱딱한 그 탄소 재질로 된 그런 신발을 카본화라고. 비싸지 않아요? 맞아요, 비싸요. 굉장히 뭐 다른 신발에 뭐 2배, 3배 이렇게 할 정도로 비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발을 디뎠을 때 디디는 힘이 미드솔의 카본 그 부위에 탄성 에너지로 집중이 되었다가 나중에 발을 뒤로 치면서 추진력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원리로 속도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닥을 디디고 이렇게 걸을 때 보통 발에 보면 발등뼈가 있고 발가락뼈가 있는데, 발등뼈랑 발가락 그 사이를 이렇게 디디고 쳐주게 되는데, 네. 카본화를 신게 되면은 발등뼈랑 발가락 사이의 관절 움직임이 좀 적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끝으로 채는 식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발목으로부터 어떤 바닥에 뭔가 지면에 어떤 힘을 가하는 그 거리를 우리가 어려운 얘기로 뭐 레버암이라고 지렛대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통 걷게 되면은 발등뼈랑 발가락 그 사이 관절에서 뒤로 치는 그 동작이 이루어졌다면, 네. 이 카본화를 신게 되면은 그 발끝에서 그게 더 치지기 때문에 더 많은 거리에서 아래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그 우리가 자유형 수영 선수들이 더 긴 팔로 이렇게 그쵸. 친다고 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카본화 역시도 이거를 좀 굽이 좀 높습니다. 굽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불안정할 수도 있겠죠. 굽이 좀 높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키가 큰 사람들을 우리가 달릴 때 콤파스가 길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걷더라도 그 굽이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은 보폭이 좀 늘어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기록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카보나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그 카보나 효과를 보려면은 속도를 좀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러너들한테나 도움이 되지, 빠르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는 그 힘은 이제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카보나를 신은 상태에서 거기에 적응된 근육만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근육의 발달이나 이런 게 좀 비대칭적으로 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발을 신을 때 카보나와 평상시에 신는 그 카보나 이외의 다른 신발을 좀 이렇게 교체하면서 이렇게 신는다면은 뭐 이런 특정 신발을 신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나 근육을 안 쓰게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은, 또 신발에서 뒤꿈치 높이랑 앞꿈치 높이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가 뒤꿈치가 높으면 우리가 힐 신는 것처럼 네, 되는 그쵸, 거죠. 그게 힐이죠. 근데 만약에 아킬레스 힘줄염이나 뭐 이런 뒤꿈치가 좀 자주 아픈 분들이라면은 이제 그럴 때는 평상시에 조금 힐이 좀 있는 신발이 나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발을 선택할 때 그 뒤쪽 높이랑 앞쪽 높이에 대한 정보가 다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선택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힐이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그 뒤꿈치 아킬레스 힘줄염이나 뒤꿈치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이. 그럼 그건 평상시에도 그래요? 걸어 다닐 때도 약간의 힐이 아마 있는 그쪽이 신발. 아픈 분들은 뭐 그 평상시에도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뒤꿈치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뒤꿈치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 아킬레스 힘줄이 긴장된 상태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부담이 갈 수 있죠. 교수님, 그 마라톤이나 달리기와 관련된 뭐 저희가 보통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오해와 진실 뭐 이렇게. 네. 근데 교수님은 어쨌든 논문 같은 거를 많이 보실 테니까 혹시 그걸 보시면서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결과가 있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그 제가 사실은 레지던트 때 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때 가끔씩 그 춘천에 놀러 갔었어요. 그때 아마 춘천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저 사람들 저 다 무릎 다 망가지는데 미련하게 저렇게 왜 뛰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은 저 역시도 10km 해프 마라톤 이렇게 뛰게 되면은 관절에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뭐 풀코스를 여러 번 뛴 그런 뭐 고수는 아니지만 그냥 10km와 해프 마라톤 정도까지만 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정도까지는 관절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안 갈 것 같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 이런 러너들과 그냥 일반인 사이에서 고관절이나 무릎의 이런 관절염의 유병률에 대한 그런 비교 연구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런 그 장거리 러너들에서의 그런 유병률이 높지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한다고 관절이 다 망가진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보면은 이런 취미 활동으로 뭐 축구라든지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테니스 이런 운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운동은 굉장히 재미가 있죠. 그렇지만 하다가 방향 전환도 하고 급격하게 또 좀 자세가 안 좋은 자세에서 이렇게 또 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목이나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는데, 부상 위험도 맞아요. 높아지고. 그렇긴 한데 달리기는 사실 정말로 효율적으로 뛰지 않으면은 그 10km, 20km를 뛸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편하고 관절에 부담이 안 가도록 또 몸에 있는 다리에 있는 근육을 적절하게 다 잘 조화롭게 써야지만 그렇게 장거리를 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물론 뭐 돌부리에 걸리거나 뭐 빙판에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그런 운동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뛰는 거랑 천천히 뛰는 거랑 건강이나 또는 위험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오래된 연구긴 한데요.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사실 1km를 4분 안에 주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거면은 정말로 굉장히 빨리 뛰는 건데, 이분들의 그런 사망률이 보통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한 4.7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걸로 이렇게 오히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리기를 통해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장수할 때까지도 조금 더 건강한 상태에서 장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가 뇌와 몸이 좀 건강한 상태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관절이 부상이 있게 되면은 그게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젊었을 때부터 고관절을 강화하는데도 이 달리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제 고관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고관절이 뼈가 약해서 쉽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절이 골절이 되고 나면은 보통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은 한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돌아가시냐면은 이제 고관절 골절로 못 걸으시니까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누워 있다 보니까 뭐 폐렴도 잘 생기고 욕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 좀 사람이 쇠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나이가 들더라도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드는 것,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고관절 골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당뇨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안타깝게도 이제 다리를 절단하는 분들의 그런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암 환자보다도 낮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어떤 그런 스스로 아무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하는가, 그거는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숟가락을 못 떠서 돌아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뭐 상지를 전공하고 있지만 그쪽 근육보다도 훨씬 더 그 다리 쪽 근육이 더 중요하고, 또 이제 다리 쪽 근육은 우선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다른 근육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근육이 있게 되면은 근육이 일을 안 하더라도 이런 스스로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혈중에 그렇죠, 기초 대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달리기를 안 하고 걷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근육에서 이런 포도당을 이렇게 소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러너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의 인슐린 요구량, 뭐 혈당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면은 혈당도 훨씬 더 낮게 잘 유지가 되고 요구되는 인슐린 양도 훨씬 더 적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을 예방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뭐 달리기나 이런 것들, 뭐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들, 물론 이게 달리기뿐만 아니라 뭐 헬스를 통해서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것 역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년도 젊은 사람들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60대, 70대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나도 달려보고 싶은데 달려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60, 70대의 달리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60, 70대의 달리기는 우선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먼저는 아예 활동을 안 하셨다면은 우선 빠르게 걷기부터, 빠르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것보다 작은 거리에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하는 걸로. 그리고 신발은 안정화를 신고 뭐 쿠션이 좀 있는 거는 발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좀 접지르거나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안정화를 신으면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급자들에게 권장되는 안정화. 안정화를 신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요즘에 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아까 존2 얘기를 했지만 심장의 부하가 안 가는지 이런 거를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뛰는 게 좋을 것 같고, 맥박을 모니터링 하면서.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곳도 사실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혹시나 뭔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겨울 달리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름 달리기도 좀 중요한 게, 여름에는 물론 저는 밤에 뛰긴 하지만 여름 달리기는 이렇게 수분 소실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물을 잘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달리기 대회 나가더라도 뭐 한 3km, 2, 3km 간격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또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땀이 많이 나시거나 그러면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 보충하는 뭐 물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구비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런과 동시에 또 다리 쪽 근육을 좀 강화하는 운동도 좀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병행을요? 네, 병행해서 뭐 사이클을 탄다든지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뭐 장단지 근육 같은 거를 좀 더 근력 운동을 하고 하면은 더 좀 달리기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뭐 나이가 드시면 모든 관절이 좀 뻣뻣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실제 질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좀 그런 나이가 들에 따른 자연스러운 그런 변화들인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스트레칭에 좀 더 열심히 그 시간을 들이고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달리고 나서 약간 정리 달리기. 네. 네, 이게 그냥 뛰고 그냥 올 게 아니라 쿨다운. 네,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달리고 나서 멈춰버리면 되게 안 좋아요. 그때 사고가 나거든요. 달리고 나서 아 힘들어 그러고 딱 누워버리거나 이러면은 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때도 그냥 좀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조금 걸어서 심장이 자연스럽게 조금 심박수가 천천히 느려지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지, 딱 뛰다가 이제 다쳤다 하고 그냥 멈춰버리게 되면 오히려 네, 그럼 심장에 조금 더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만화에서 보는 막 풀밭에 몸을 던지는 이런 네,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시작할 때는요? 교수님 그러면 그러면 바로 시작하세요? 우선은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요.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걷습니다. 처음에 한 100m, 200m 좀 걷다가 그 다음에 가볍게 좀 뛰다가 뛰어보고 어디 몸에 좀 아픈 데 없는지 서서히. 좀 보다가 그 다음에 뛰기 시작을 하고요. 예. 그러면 진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아, 그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달리기를 하면은 처음에 뛰면은 어쨌든 관절이나 근육에는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한테 와닿으실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제가 뛰다 보면은 아, 나는 뭐 1km를 5분에 뛸 수 있어. 그러고 나는 나는 1km를 6분에 뛰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어떤 평균 속도를 가지고 다음에 이제 달리기를 할 때 그거를 기준으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초반에 그것보다 그 자기의 평균 속도대로 뛰게 되면은 관절이나 그 근육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물론 뛸 수야 있겠죠, 자기가. 그렇지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한 2에서 3km 정도는 제가 뛰는 그 페이스보다 한 10에서 20초 정도는 조금 천천히, 가령 제가 1km를 5분에 뛴다면은 뭐 한 5분 15초나 20초 정도로 한 3km 정도는 뛰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평상시 속도대로 뛰는 게 더 효율 면에서는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고, 그러고 한 5km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좀 뭔가 몸이 좀 가벼워지면서 네. 몸에 힘도 빠지고 어떤 리듬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뛰는 단계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스피드를 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나실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혹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좋은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쉽게 건강 상태를 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주치의 같은 분이 항상 옆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 근처에 내과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건강검진센터에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본인의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생겼을 경우에 쉽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는 거가 약간 임프레시브 했고요. 그러니까 네. 가까이에 두는 건강을 체크해 주는 상담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는 게 좀 그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저희가 골프 치러 가다 보면은 다들 카트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딱 칠 때만 잠깐 내려서 치고 또 카트 타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제가 이제 만나봤던 또 사회적으로 또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은 카트를 잘 안 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먼저 가세요 하고 본인은 좀 걷거나 뛰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사실 저희가 달리기를 할 때 딱딱한 도로를 뛰는 거랑 또 이렇게 잔디밭이나 이런 푹신한 곳을 뛰는 거랑은 또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런 잔디밭이나 이런 곳을 뛰게 되면은 관절에도 사실은 좀 부담도 좀 적게 갈 수도 있고, 또 공기도 더 깨끗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많이 걷고 뛰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성공하신 분들이 또 그런 많이 걸으려고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놀랐습니다. 생활 속에서. 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시간은 금이다, 돈이다. 결국은 돈을 버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내 시간을 늘리면은 그게 결국은 돈을 버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 시간, 돈, 또 돈이 많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이기도 하잖아요. 네.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성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도 시간은 되게 중요한 자원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시급을 꼭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뭐 1시간 일하고 아르바이트는 뭐 얼마를 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게 뭐 그 시급이라는 게 정량화해서 하는 그런 가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나의 시간을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을까 싶고, 시간이라는 거는 요즘에 좀 그 젊은 분들이 사실 그 시간이라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내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렇죠. 그 정말 어느 정도 그렇죠. 직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뭔가 내 시간을 조금 그래도 좀 조절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이제 내 시간을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라는 거의 가치를 좀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운동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진짜로 실제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돈을 내지 않고 운동을 통해서 내가 벌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돈을 버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40대, 50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여유가 있을 때는 뭔가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출근하는데 저희 이제 은퇴 직전에 교수님과 버스 안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힘들지 뭐 이렇게 하시면서 운동은 좀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60대가 되면은 근육이 새로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40대, 50대 때 부지런하게 근육을 만들어 놔야지 그걸로 나중에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어떤 그런 기저질환이 생기거나 어떤 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좀 더 건강을 잃기 전에 건강의 적신호가 그러니까 적신호만 잠깐 우리가 좀 알게 됐을 때 시작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을 버는 게 달리기다. 우리가 보통 달리기를 안 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결국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달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주일에 1시간이면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만 내면은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그 달리기의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뭐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하루 동안 또 좀 일의 어떤 활력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간을 들여서 달리기를 하면 그것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시간은 질이 좋고 건강한 시간이니까 그러면 결국 그게 돈을 버는 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도 시간을 벌면은 돈을 버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돈을 내지 않고도 시간을 벌면 돈을 버는 거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실 시간의 가치는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정말로 내가 나의 시급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면은 굉장히 많은 큰 돈을 버는 거죠. 뭔가 교수님과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철학적인 끝맺이는 느낌이 들고, 제가 이 소개는 좀 아껴놨는데 교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달리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으로서 가장 보람되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까도 시간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리고 삶에서 어떤 뭐 직장에서 또 직장 이외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난이도인 것 같아요. 난이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쉬운 일을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재미가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좀 시시한 일을 하면 재미가 없고 조금 더 어렵거나 갖기 어려운 목표를
노력을 해서 얻게 되면 성취감도 훨씬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난이도 있는 일을 네. 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를 좀 좋다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손에 어떤 뭐 좀 이상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좀 손가락이 하나 더 있거나 뭐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좀 큰 경우도 있고, 뭐 좀 기능이 좀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확률적으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태어납니다, 사실. 그리고 그게 뭐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부모님은 다 건강하신데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런 수술이나 뭐 치료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 다른 나라보다도 정말 뒤지지 않고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의 역할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은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잘 거기에 녹아들어서 또 자기의 역할을 하면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수술이나 이런 치료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수술도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의 위험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고민하는 거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이걸 할 경우에 조금 더 쉽고 또 위험하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항상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알려진 그런 수술법들이 있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조금 더 빨리 하고, 좀 더 쉽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그 뭐 좀 어려운 나라에 그런 가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도 그분들의 그런 인류에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아직 많이 있고, 저의 시간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 다 하기에도 제 시간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오히려 좀 앞으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저의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인생에서 중요한 게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사실 지금 애들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쉽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렵고 위험한 그런 수술들인데도 제가 이거를 왜 계속 하고 있을까 하면서도, 제가 좀 어려운 수술이 잡히게 되면은 뭐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한 2, 3주 전부터 입맛도 없고 막 걱정이 돼서 막 길 가면서도 사고 없이 잘 수술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고 정말 끝나면은 뭐 정말 뭔가의 그런 이렇게 후련함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본인만이 할 수 있고, 또 너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를 하였을 경우에 같은 시간을 들였지만 훨씬 더 많은 그런 성취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살면서 이런 이 난이도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가끔은 좀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젊으시지만 네. 왠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의사라는 일을 하시는 네. 분으로서 네. 인생의 성공에 대한 철학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철학이요? 네, 그거는 저도 조금 생각하고 이럴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연자를 소개하거나 이럴 때 그분의 경력 같은 거를 쭉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경력을, 만약에 내 경력을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정말로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경력은 어떤 건지, 그 모든 줄이 다 마음에 들진 않을 수도 있고, 정말 많지만 사실 뭐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경력들도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앞으로도 좀 살아갈 시간 동안 뭔가의 어떤 거를 해서라도 나중에 먼 훗날에 인생을 요약해 봤을 때, 사실 인생을 요약하려면은 저희가 뭐 위인전 같은 걸 읽더라도 이렇게 또 간단하게 요약이 또 되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한 몇 가지 문장으로 쓸 때 그 문장들을 좀 많이 쓸 수 있고, 또 좀 그 문장들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인생을 굉장히
좀 멋지게 잘 살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문장들로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달리기 얘기를 하려고 교수님을 모셨는데 네. 철학으로 끝나는 게 뭔가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달리다 보니까 좀 철학자가 되는 이런 좀 생각들이 좀 많아졌던 것 오히려. 같습니다. 네, 그것만 들어도 저희가 달릴 이유가 충분히 생긴 것 같고 또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올해는 달리기에 어쨌든 임해보는 걸로 또 달리고 계신 분들은 계속 달리시는 걸로. 교수님 그럼 올해 풀마 도전하세요? 네. 올해 하반기에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물론 근데 요즘에 하고 싶어도 잘 못하거든요. 이게 잘 신청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신청 자체가.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네, 맞아요. 거의 그 오픈런이라고 하죠. 뭐 거의 그 정도라 가지고 이게 피켓팅이라는 얘기도 쓰는데. 피켓팅. 그러니까 티켓 티켓팅 맞아요. 뭐 아이돌 이런 티켓 그걸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하니까요. 아무튼 잘 되면은 준비하는 거고. 그러니까 달리고 싶다고 달릴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대회 물론 뭐 제가 제 스스로 한번 연습하면서 그 거리를 그냥 안 쉬고 자기와의 싸움으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랑 실제 대회 나가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제 대회 나가면은 정말로 그런 축제의 장에서 내가 참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긴장되고 흥미진진하긴 합니다. 교수님의 러너로서의 어떻게 보면 큰 꿈 중에 하나인 풀마가 꼭 완주로 신청을 넘어서서 신청 성공을 넘어서 완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저희가 또 이제 풀마를 뛰신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면은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유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 고맙습니다.